과거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독일 전설적 공학자 한스 밀러가 한국처럼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사우디는 도로 공사를 세계 최고라 불리던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국민소득 200달러의 가난한 나라가 단 2년 8개월 만에 완성한 길이 세계 최고 엔지니어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연방도로청 수석 엔지니어로 40년간 일해왔죠. 아마 제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우토반을 아신다면 제 작품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특히 미넨에서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설계 작품이죠. 제 사무실 벽에는 1930년대 제 아버지가 최초의 아우토반 공사 현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라 공사 현장을 누비며 자랐고 도로가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지 피부로 배웠죠. 1965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우토반 확장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 공학을 정밀함의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든 도로는 그냥 길이 아닙니다.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섭씨 마이너스 20도의 겨울에도 시속 200km로 달려도 균열 하나 생기지 않는 도로를 만듭니다. 매 구간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모든 곡선은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같은 소재를 사용해도 우리 도로가 다른 나라 도로보다 2배? 때로는 3배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그날도 베를린 사무실에서 새로운 아우토반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사무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밀러 선생님, 저희 국왕 전하께서 리야드와 제다를 잇는 왕실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최고 심사위원으로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 하고요.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도로 전문가도 아우토반보다 뛰어난 고속도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도로를 원합니다.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로를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우토반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리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고속도로 체계를 자랑해도 일본이 신칸센 철도와 함께 도로망을 뽐내도 진정한 도로의 표준은 항상 독일의 아우토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야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계 각국 건설사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사우디의 새로운 도로 시스템이 최고 수준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단순하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독일식 엔지니어링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는지 평가하는 것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의 건설 기술에 대한 확고한 위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점에 독일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거리를 두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해 첫 미팅을 준비하면서 제가 불과 몇 주 후 모든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 한국의 길이 저에게 그런 충격을 선사할 것이라고는요. 리야드 왕국 내 회의실은 금빛 샹들리에 아래에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 기업의 제안서를 들고 착석했죠.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의외로 한국까지. 테이블 앞에는 각국 건설사의 대표와 기술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두 핵심 도시를 잇는 왕실의 상징이자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구현될 공학의 걸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독일 호프너 건설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완벽했죠. 콘크리트 두께부터 곡선 설계, 배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아우토반 표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6년, 예산은 80억 달러,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벡텔과 프랑스 빈치 그룹의 제안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 다케나카 건설의 제안은 인상적이었죠. 미세한 지진 활동까지 고려한 기초 공사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돋보였습니다. 모두 5년에서 6년의 공사 기간을 제시했고 예산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현대건설의 이진호 부장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희는 리야드 제다 간 500km 구간을 3년 안에 50억 달러 예산으로 완공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진호 부장님, 다른 기업들이 제시한 기간의 절반, 예산의 3분의 2로 어떻게 고품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진호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보다 더 험난한 조건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는 단 2년 8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는 428km를 말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건설한다면 품질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완공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문제없이 운영 중입니다. 1년에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고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선진공학을 따라잡았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막 일어선 나라로 알고 있었죠. 심사 첫날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한국의 제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안서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설계도와 건설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진들도 있었죠. 수천 명의 인부가 동시에 투입된 작업 현장, 산을 깎아 만든 고속도로 구간, 완공 후 달리는 차량들. 이건 제대로 된 고속도로일 리가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우디 교통부 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제 의견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부고속도로라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밀러 씨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단순한 실사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현대건설의 이진호 부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죠.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경부고속도로를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표정에서 의아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이진호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우토반 확장 공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도 있죠. 선생님의 논문들은 모두 읽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한국 건설사에 독일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본 서울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개발도상국을 상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활기찬 현대 도시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재건됐다니 놀랍군요. 이진호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도 안 되는 나라가 고속도로를 짓는다니. 세계은행에서도 융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습니까? 베트남 파병으로 번 외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받은 보상금, 그리고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금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못 먹고 못 입어도 고속도로만은 뚫어야 한다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현대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준비된 경부고속도로 모형과 도표들을 보며 브리핑을 받았죠.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국가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969년 2월에 착공해서 1970년 7월,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죠. 그 기간에 428km를 완성했다고요? 믿기 어렵군요. 이진호 부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건설 중 사망한 노동자만 77명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빨리 지어야만 했어요.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속도에 쫓겨 부실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죠. 내일부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수가 필요했던 구간들,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솔직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진호 부장은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도, 부족한 점도요. 저희는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자부할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보여줄 고속도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우토반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도로일까? 아니면 서둘러 지은 흔적이 역력한 허술한 길일까?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서울요금소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지점이었죠. 최신식 요금 징수 시스템과 교통관제 센터를 둘러본 후 드디어 그 유명한 경부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을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제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산과 계곡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평평한 지형이 대부분인 독일 아우토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운전 중이던 이진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이 산악 지형을 극복하는 것이었죠.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식 공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지형에 맞게 설계를 변경했나요? 독일 방식대로 했다면 수많은 터널과 교량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자금도 시간도 없었죠. 대신 지형을 따라 도로를 노퇴, 과감한 절토와 성토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췄습니다. 도로 한쪽에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었죠. 내려서 보니 눈앞에 웅장한 절개지가 펼쳐졌습니다. 산 하나를 반으로 가른 듯한 모습이었어요. 쩐동 절개지입니다. 산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바위와 흙을 처리해야 했죠. 당시에는 중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투입된 겁니까? 이 구간에만 하루 평균 1,500명이요. 경부고속도로 전체로는 최대 8만 명이 동시에 작업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런 인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달리면서 도로 표면을 주시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아우토반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20년이 넘은 도로치고는 균열이 적었죠. 포장재는 무엇을 사용했나요? 아스팔트, 콘크리트입니다. 당시 한국 기후에 맞게 조정된 배합이었죠. 특히 우기를 견디기 위한 배수 시스템에 공을 들였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도로, 기초와 배수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사진 구간의 물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독일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한국의 집중호우를 고려한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죠. 오후에는 대전의 도로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전 구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과 신속한 보수 체계였죠. 문제 발생 시 평균 대응 시간이 30분 이내입니다. 유지 보수팀이 고속도로 곳곳에 상주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것은 더 민첩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발전된 실용적인 접근법이었죠. 관리소장이 자랑스럽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의 사고율은 일반 도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일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지만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일정을 마치고 대전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품었던 의구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녁 식사 중에 이진호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아우토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인데요. 이진호 부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독일의 경제력도, 장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어야 했어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들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었다. 기술적 모방이 아닌 상황에 맞는 창의적 해결책을 찾은 것이죠.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여정은 절반도 끝나지 않았고 제 마음속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날, 우리는 대전에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출발 전 이진호 부장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관리 시설뿐만 아니라 금강휴게소에 있는 고속도로 역사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역사관이라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전시관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이 도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줄 운명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놀랍도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경을 통제하고 길을 놓지만 여기서는 자연의 길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가장 난공사였던 곳입니다. 추풍령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능선을 넘어가는 도로를 보니 독특한 설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급경사를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 지그재그로 도로를 놓은 방식이었죠. 아우토반이라면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이진호 부장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터널을 뚫었을 겁니다. 아니면 더 완만한 경사로 우회하는 노선을 택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긴 터널을 뚫을 기술도 자원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형에 맞추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금강휴게소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역사관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영어로 된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 미만이었다. 세계은행은 자동차 보유량이 적은 한국의 고속도로는 사치라며 융자를 거절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전시실에는 당시 건설 현장의 생생한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노동자들의 숙소와 식사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천막 아래서 잠을 자고 간소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임금은 적었지만 국가 재건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이진호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벽에 걸린 신문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논란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비판도 많았습니다. 배고픈데 길이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도 컸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고생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관 중앙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수십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건설 책임자부터 평범한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일기였죠. 그중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기술자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12시간을 일했다. 등이 끊어질 것 같고 손에는 물집이 가득하다. 하지만 내 아들이 이 길을 달릴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난다.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길이 아니라 미래다. 그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희망과 의지가 담긴 상징이었죠. 또 다른 전시실에는 기술적 도전과 해결책에 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장비와 자재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도면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개발된 공법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 시스템을 설치할 중장비가 부족하자 수백 명의 인부가 줄을 서서 자재를 전달하는 인간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장비가 부족했지만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죠. 마지막 전시실에는 완공 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전후의 지역 발전 모습, 물류혁명, 산업화의 가속화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진들이었죠. 경부고속도로 개통 후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이 14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물류 비용은 3분의 1로 감소했고 지방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됐죠. 역사관을 나오면서 묵직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한 국가적 결단의 산물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대구 인근 언덕에 올라 고속도로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 뻗은 아스팔트 길이 강처럼 유려하게 흐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진호 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구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산에 도착하면 이 여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구의 호텔방, 창문을 열어두니 경부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수첩을 꺼내 지난 이틀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던 현장들, 측정했던 도로 상태, 인터뷰했던 기술자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40년간 세계 최고의 도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온 독일 엔지니어가 개발도상국의 도로에서 배울 것이 있다니, 이건 제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분명 현실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제한된 예산, 기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직하게 생각해보니 우리라면 아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게 독일식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완벽주의와 치밀한 계획, 그리고 충분한 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작했고 문제를 만나면 그때그때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놀랍도록 실용적인 접근법이었죠. 책상으로 돌아와 제가 가져온 아우토반 설계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곡선의 각도, 포장재의 두께, 배수 시스템의 용량까지. 독일 공학의 정수였죠. 우리 방식이 틀린 건 아니야. 여전히 독일식 공학의 우수성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접근법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경부고속도로 공사 기록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진호 부장이 제게 선물한 것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매뉴얼이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의지와 긴박한 뿐이었다. 도전에 맞서 우리만의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문득 제 스승이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엔지니어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바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우리와 달랐지만
그들이 마주한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창조해낸 것이죠.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사막 환경에서도 통할까? 사우디의 극한 기후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야. 수첩을 꺼내 내일 부산에서 물어볼 질문들을 적어내려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어떻게 사우디의 사막 환경에 자신들의 경험을 적용할 계획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내일은 여정의 마지막 날, 부산까지 달려가 경부고속도로의 종착점을 확인하고 마지막 평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직한 평가를 해야 해. 감정이나 편견 없이 오직 사실에 근거해서. 하지만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의 경험이 그 변화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도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날 아침, 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을 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확장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했죠. 도로 상태가 훨씬 좋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구간은 1989년에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진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경부고속도로와는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 지을 당시에는 없었던 첨단 장비와 소재를 사용했고 일본과 유럽의 선진 공법도 일부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철학은 그대로입니다. 기본 철학이라면 현실적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법이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도로보다는 실제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 오전에는 부산 인근의 양산 분기점을 방문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설계가 눈에 띄었죠. 이 분기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였어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했죠. 미리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진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접근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유연함과 실용성이 돋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드디어 부산 톨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종착점이었죠.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진호 부장이 알려주었습니다. 톨게이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부장이 소개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최초 설계팀의 일원이셨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밀러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고 그분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1969년 설계 초기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컴퓨터는커녕 제대로 된 측량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들판에 나무 말뚝을 박고 끈으로 선을 그어가며 노선을 표시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밀한 설계가 가능했습니까?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정밀성보다 충분한 정밀성을 추구했습니다. 가용한 자원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인 도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그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한 정밀성, 독일 엔지니어인 제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적 정밀함을 추구했으니까요. 사우디 프로젝트에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밝게 웃으셨습니다. 사우디의 사막과 한국의 산악 지형은 완전히 다르지만 극한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우리가 산과 계곡을 극복한 것처럼 사막의 모래와 열기도 극복할 수 있죠. 이어서 그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문제 해결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사태 위험 구간에서 개발한 특수 배수 시스템, 연약 지반에서의 기초 공사 방법, 제한된 장비로 대규모 작업을 조직하는 방식 등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해결책 대부분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었던 것 같네요. 대화를 마친 후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을이 지는 항구 도시의 풍경 속에서 김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완벽한 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맞는 최선의 도로가 있을 뿐이죠. 아우토반은 독일에 완벽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에 완벽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공학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적용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사우디의 도로는 독일식도 한국식도 아닌 사우디에 맞는 도로여야 한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리야드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릴 결론은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틀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객실이었지만 바깥 풍경을 즐길 여유는 없었죠. 수백 장의 사진과 메모, 측정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이 제 모든 시간을 삼켰습니다. 때때로 커피를 가져다 주던 호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보고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쉽지 않네요.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려운 건 데이터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서에 정직하게 담아내는 일이었죠. 오랫동안 확신해온 독일식 공학의 우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전문가로서의 제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짐을 챙겨 리야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리야드에 도착하자 곧바로 사우디 교통부 대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밀러 선생님, 한국에서의 조사는 어떠셨습니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예상과도 아마 다른 심사위원들의 예상과도 크게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궁회의실에 모든 심사위원과 각국 건설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서 첫 번째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독일 호프너 건설의 대표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이진호 부장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국 건설사 대표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터에 경부고속도로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도로의 모습, 산을 가로지르는 구간들, 관제 시스템 등 처음에 저는 의구심을 갖고 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단 2년 8개월 만에 428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도로가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독일 동료들은 제가 한국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할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한된 자원과 기술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완벽함이 아닌 적응력을 추구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정밀함과 내구성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사막 환경은 독일의 온대 기후와 다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닌 환경에 맞는 적응력입니다. 독일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눈치챘을 테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리야드 제다 간 고속도로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접근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들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험은 자원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은 사우디의 사막 조건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독일 대표단은 충격받은 듯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단 전체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적 의견은 분명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식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그리고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 독일 호프너 건설의 대표 슈미트가 분노에 찬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자네 미쳤나? 한국 놈들에게 매수라도 됐나? 우리 독일 기술을 팔아넘기다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슈미트, 내 판단은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네. 감정이나 국적과는 무관하지. 배신자. 그가 내뱉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가면 아무도 자네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자네 경력은 끝났어. 그의 말이 가슴에 돌멩이처럼 내려앉았지만 제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했고 전문가로서 정직한 판단을 내린 것뿐이었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각자의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라크루아 교수는 미국 백태를 지지했고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자국 기업인 다케나카 건설을 옹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의 윌슨 교수는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도 밀러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더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세대 1호 한국현대건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의 권고를 존중하여
리야드 제다 간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한국현대건설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과 다른 국가 대표들의 실망한 표정 속에서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진호 부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밀러 선생님, 저희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증명해 보이세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독일 언론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디벨트 등 주요 언론들이 저희 충격적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독일 공학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 프로젝트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한국의 접근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부고속도로를 보고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제 결정은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테라스에서 사막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료들의 냉대? 경력의 위기?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로 돌아가기 전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저를 개인적으로 초대했습니다. 밀러 박사, 솔직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자국 기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은 다르셨군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꼭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판단이 옳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5년 후에 만나 뵙죠.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옳은 일을 했지만 독일인으로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셈이죠. 그래도 제 양심은 편안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국적보다 중요하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이야드의 모래 언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년 후 이곳에는 어떤 도로가 펼쳐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오늘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5년 후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는 오후, 새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사우디 왕자와 관료들, 그리고 각국의 귀빈들이 리야드 외곽에 모여 있었습니다. 리야드 제다 간 고속도로 완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교통부의 특별 초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동료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져 있었죠. 완공식은 장관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천막 아래 사우디 국왕이 리본을 끊었고 축포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제 옆에 오래된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5년 전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던 슈미트였죠. 자네가 옳았어, 한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소 7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국인들은 4년 6개월 만에 해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성도는 어떻던가? 솔직히 놀라웠네. 사막의 모래 폭풍과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디도록 설계한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었어. 특히 모래 침투 방지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었지. 의식이 끝난 후 우리는 특별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을 돌아보았습니다. 120km 지점에 마련된 대형 휴게소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독특한 냉각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진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막 환경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주변에 설치된 특수 방풍 장치였습니다. 모래 폭풍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는 이 시스템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공사 중 예상보다 강한 모래 폭풍을 경험한 후 긴급히 설계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기업이었다면 아마 본국의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새 계획을 승인받느라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5년 전 한국 접근법의 핵심 가치로 본 적응력이 실제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저녁 만찬에서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닌 우리 왕국의 미래를 향한 길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 내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밀러 박사의 현명한 조언에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식사 후 한국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리야드 제다 고속도로의 작은 아스팔트 조각을 유리 케이스에 담은 기념품이었습니다. 두 길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서로 다른 대륙, 다른 환경, 다른 역사를 가진 길들이지만 같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길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리야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제 결정은 옳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이나 독일 중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공학의 정신이라는 깨달음이었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영원히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독일 엔지니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80년 가을 베를린 공과대학교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은퇴 기념 특별 강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42년간의 경력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공학도들의 눈빛에서 제가 한때 가졌던 열정과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사고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PPT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독일 아우토반, 다른 하나는 한국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이 두 도로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환경과 철학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완벽함을 추구한 결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절박함 속에서 찾아낸 해결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우디 리야드 제다 고속도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판단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도로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중 속에서 젊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한 설계였기 때문입니까?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맥락적 사고입니다. 칠판에 크게 컨텍스추얼 싱킹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정 맥락에서 최적의 해결책만이 있을 뿐입니다. 독일 공학의 정밀함은 우리의 자부심이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의 최선은 아닙니다. 강연이 끝난 후 독일 연방도로청의 젊은 책임자 쿤츠가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아프리카 도로 지원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현지 상황에 맞는 접근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초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와 그들의 접근법을 결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몇 개월 후 독일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하는 첫 워크숍이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접근법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전문가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로는 단순한 연결이 아닌 문화와 정신의 교차로입니다. 한스 밀러의 열린 시선이 한국의 기술을 세계로 이끌었듯 우리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길을 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